10장입니다. 용액과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수용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 그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을 5글자로 하면 균일 혼합물, 2글자로 하면은 용액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이 됐는데 그때 누가 더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농도죠. 농도의 가장 기본은요, 분율입니다. 전체 질량 중에서 특정 성분의 질량, 그러면 질량 분율이 돼요. 전체 몰수 중에서 특정 성분의 몰수, 그러면 몰 분율이 되겠죠. 그 질량 분율에서 100을 곱하게 되면 질량 100분율이 됩니다. 질량 분율에서 100만을 곱하면은 질량 100만 분율이 되고 10억을 곱하면은 질량 10억 분율이 되겠죠. 원래 분율은요, 그램 분의 그램 또는 수분의 수가 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100을 곱하게 되면 단위를 집어넣죠. 뭘 집어넣어요? 퍼센트.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만 나오면은 그것은 분율에다 뭐를 곱한 거다? 100을 곱한 거다. 그 다음에 100만 분율은 분율에다가 100만을 곱했죠. 따라서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parts per million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ppm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면은 그것은 분율에다가 뭐를 곱한 거라고요? 100만을 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농도의 단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라고요? 분율입니다. 분율은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전체 수 중에서 자기가 하나도 없으면은 0이 되겠죠? 전체 수 중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지금 남학생만 100명이 있는데 전체 수는 100명이죠? 남학생 수의 분율은 얼마냐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분율은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량 100분율은 분율에다가 뭘 곱했다고요? 100을 곱했죠. 전체 질량 중에 특정 성분의 질량. 이거 그러면 질량 분율이 되고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질량 100분율. 질량 100분율을 우리가 한글의 정의로 하면요, 용액 100g당 존재하는 용질의 그램수, 즉 35% 질량 100분율이다라고 하면은 전체 용액의 질량이 몇 그램? 100g 중에서 그 성분의 질량이 35g. 그럼 나머지 질량은 몇 g일까요? 65g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농도 두 개가 있어요. 몰 농도하고 몰랄 농도이죠. 몰 농도는 용액 1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몰랄 농도는 용매 1kg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그리고 식으로 적으면은 용액 리터당 존재하는 몰수, 그리고 용매 킬로그램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저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화학에서 질량 100분율, 그리고 몰 농도와 몰랄 농도는 서로 환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질량 100분율을 몰 농도로 환산하면은 질량 100분율 퍼센트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 숫자 곱하기 그 용액의 밀도 곱하기 10 나누기 용질의 몰 질량,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몰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 HCl 수용액의 농도가 몇 몰 농도냐라고 하면은 밀도가 대충 한 1.1 정도가 돼요. 35% 35, 10은 어쩌? 그러면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HCl의 몰 질량이 36.5g/몰이잖아요. 그래서 36.5를 집어넣게 되면은 약 얼마가 나옵니까? 약 한 11몰 농도 또는 12몰 농도 정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환산하는 공식. 주로 시험에는 거의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나머지 공식들도 자유자재로 환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HCl 수용의 몇 퍼센트라고요? 35%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몰 농도로 환산을 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 주어진 농도는 한글의 정의로 풀어있어요. 자, 질량 100분율의 농도를 한글 정의로 하면 뭐라고요? 용액 100g당 존재하는 용질의 그램수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이 100g이라고 생각하면 용질의 질량 몇 그램? 35g. 그럼 용매 질량은 몇 g일까요? 65g이죠. 그렇게 하고서 그걸로부터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식이에요. 용액 단위를 리터 단위로 나타낸 부피. 그리고서 이 용질의 몰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용질이 100g 중에 몇 g이라고요? 35g이죠. 35g이면 몰수라면 몰 질량분의 질량. 그렇게 해서 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를 계산하려면은 용액 전체가 몇 g이라고 가정했어요? 100g이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그 100g을 킬로그램 수로 환산하면 0.1kg. 그리고서 밀도하고 서로 조작하게 되면은 부피를 리터 단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봅시다. 용매의 용질이 섞여 들어갈 때 그걸 우리가 용해된다라고 하는데,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봐요. 일단 분자의 유사성이죠.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을 잘 용해시켜요.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용질을 잘 용해시키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H2와 같이 수소 결합할 수 있으면서 분자량이 작은 경우에는요, 수소 결합할 수 있는 것들과 잘 용해가 되지, 극성이라고 해서 다른 극성을 용해시키진 않죠. 여러분들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물질은 극성 용매입니까? 무극성 용매예요? 극성 용매죠? 근데 클로로포름이 물에 용해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물과 이것이 수소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세톤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물의 용해가 무한대로 될 수가 있죠. 아세톤과 물 간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결합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학 총론과 핵심 일반학에서 주의를 드는 것을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온도죠. 화학 평형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용해 과정이 흡열 과정이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지어져요. 용해가 되는 과정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상승이 되겠죠. 용해 과정이 발열 과정이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지으시면서 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발열 반응인데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 밑에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얘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보통 NaCl과 같은 염이 물의 용해가 될 때는요, 용해 과정이 흡열 과정이에요.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 값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 분자 같이 무극성 기체 용질, 물론 극성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체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용해되는 과정 자체가 발열 과정이에요.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죠. 거꾸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탄산수를 또는 이게 칠성 사이다 같은 걸 왜 우리 냉장고에 넣어놔요? 시원한 걸 마시고 싶기도 하지만 냉장고 안에 넣어놔야 그 병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 물의 용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의 용해가 잘 돼 있고, 그랬을 때 마개를 딱 따면 어때요? 물의 용해가 되고 있던 그 이산화탄소를 마시면서 여러분들 입안에서 탁 이것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렇죠? 여러분 시원한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일에 그 더운 상태로 있으면은 그 병 안에 꽉 기체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명 탁 따자마자 기체들이 다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기체 용질들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보통 그것이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이다, 흡열 과정이다, 발열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헨리의 법칙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이 물을 용매로 했을 때 무극성 기체의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것은 그 기체들의 부분 압력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용해되는 농도는 부분 압력에 비례하더라. 비례식을 정식으로 거치면은 상수가 이렇게 도입이 됐죠. 헨리 상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처럼 표현한 것은 무슨 법칙과 유사하게 표현한 겁니까? 라울의 법칙과 유사하게 표현이 됐죠. 라울의 법칙은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게 되는데 용매를 대문자 A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용질을 대문자 B라고 표현했을 때 이 용액 중에서 용매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그 용매의 뭐가 커지더라고요? 증기압력이 더 커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게 라울의 법칙입니다. 용매의 몰 분율이 1.0일 때 그때 나타나는 증기압력, 그건 바로 뭘까요? 순수한 A라고 하는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에 대해서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 또 저렇게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 자,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그래프예요. 단지 오른쪽 그래프는요, 라울의 법칙하고 비슷하게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B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있어. 그래서 이 용질의 증기압력은 용액 중에서의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 라울의 법칙하고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죠. 단지 라울의 법칙에서는요, 요 상수값이 용매의 증기압력은 용액 중에서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하고 상수값이 뭐냐면 PA 낫인데, 헨리의 법칙에서는 상수값이 바로 이 용질의 종류에 따른 상수값, 헨리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상수값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라울의 법칙에서도 용매의 증기압력은 용액 중에서의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헨리의 법칙에서도 이 용액 중에서의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해서 그 용질의 증기압력이 나타난다. 저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저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십시오. 왼쪽의 그래프는 보통 춤단이나 맥머리와 같은 많은 일반학 책에서 표시되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요, 옥스토비와 같은 그런 책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전공서적에서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표현해요.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같으냐? 여기도 보니까 농도죠.
몰 분율도 일종의 농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이 있죠? 여기 또 압력이 있죠? 압력하고 농도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단지 상수가 왼쪽에는 압력에 곱해지고 있고 오른쪽에는 상수가 어디 곱해지고 있어요? 농도에 곱해지고 있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상수의 단위를 보고서 이것이 왼쪽 공식으로 표현했는지 오른쪽 공식으로 표현했는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농도예요. 보통 농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몰 농도를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이 몰 농도니까 몰 퍼 리터 이렇게 표현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 단위 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왼쪽은 압력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압력 단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왼쪽하고 단위가 똑같으려면은 몰 퍼 리터 단위가 존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왼쪽 공식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공식을 볼까요? 압력을 우리가 애트모스피어 단위를 쓰든지 밀리미터 H 단위를 쓰든지 상관없는데 여기서 애트모스피어 단위를 썼다고 생각합시다. 몰 분율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죠. 따라서 이 헨리 상수는 단위가 뭐하고 똑같아야 될까요? 압력 단위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오른쪽 공식을 썼어요. 자, 왼쪽 공식이나 오른쪽 공식이나 용액 중에서의 기체의 용해되는 농도는요, 그것의 증기압력에 비례해요. 용액 중에서의 그 기체의 농도, 여기서는 몰 분율이에요. 농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그것의 증기압력하고 서로 비례 관계더라. 공식은 근본적으로 똑같은데 단위가 이렇게 몰 농도의 단위에서 압력으로 나누면은 왼쪽이고 그냥 압력하고 단위가 똑같으면은 오른쪽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헨리의 법칙은요, 어떤 기체에 대해서 잘 적용되느냐? 용매가 물일 때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무극성 기체 용질에 대해서 잘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용해되는 농도가 그것의 부분 압력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일에 기체 물질이 HCl이나 암모니아와 같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기도 하고 수소결합 하면은 이것은 부분 압력에 따라 용해가 될까요? 그냥 물하고 접촉만 되면은 다 용해가 돼버릴까요? 접촉만 되면은 용해가 되기 때문에 부분 압력에 따라서 용해되는 농도가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헨리의 법칙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매가 물을 때는 이산화탄소나 산소 분자나 질소 분자와 같은 무극성 기체 용질이 헨리의 법칙에 잘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용액 중에서도 이상용액과 비이상용액을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용매를 제가 라지 A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용질을 라지 B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용매와 용질이 서로 섞이게 되면은 용매와 용매 칸에도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섞였을 때 용질과 용질 칸에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고, 또 용매와 용질이 섞이기 때문에 용매와 용질 칸에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섞이기 전에는 용매끼리 있었고 용질끼리 있었어요. 그 순수 물질 간의 인력하고 섞이고 난 다음에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비슷한 용액, 그걸 우리는 이상용액이라 합니다.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이상용액이라고 그러고, 이상용액을 라울의 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자,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농도 범위에 걸쳐서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것. 라울의 법칙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에 정비례해서 용매의 증기압력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용매의 몰 분율이 1.0일 때 그때의 증기압력은 뭐하고 똑같더라고요? 바로 순수한 그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 이 직선 그래프가 바로 라울의 법칙이고, 이렇게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모든 이 몰 분율, 다른 말로 하면 농도죠? 몰 분율은 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용매의 모든 농도 범위를 거쳐서 하여튼 이 직선 그래프, 선형성이 있죠. 저거를 잘 만족하는 그런 용액을 우리는 이상용액이다라고 표현합니다.